비상사태의 시작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일 뿐이다. 유럽 방산 자문관들은 한국을 예외로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며 절차와 문서로 막아두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순간 폴란드 현장에서는 조용히 기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착하는 족족 무기들은 부대에 배치됐고 단 3일 만에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6일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아무도 속도를 장담하지 못할 때 한국은 마감보다 10개월이나 빨리 납기를 마쳤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결국 절차를 무기로 삼던 전 세계 전문가들의 신념은 무너졌고 정신 차리고 보니 승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역설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유럽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특히 방산에서는요. 우리가 만든다. 우리 기준이 표준이다. 그렇게 말해왔어요. 저는 리처드 웰스, 나토 전력화 이행감사관으로 22년을 일했습니다. 중동부터 동유럽까지 조달 분쟁과 납기 지연을 수없이 봐왔죠. 확인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그런 제가 2025년 12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프랑스 자문관이 한국을 막으려 했을까요? 212대의 자주포가 계약보다 10개월 먼저 도착했기 때문이었어요. 유럽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어요. 2025년 12월 초 폴란드 포병여단 공식 계정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포가 줄지어 이동하는 사진이었죠. 화력 증강, 현대적 폴란드군. 그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부대 홍보용 게시물이려니 했죠. 그런데 나토 실무위원회가 이걸 안건으로 올렸어요. 확인 필요. 그 네 글자가 붙었습니다. 왜 확인이 필요했을까요? 사진 속 장비 수량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약상 1차 물량 212대는 2026년 9월까지 납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미 상당수가 부대에 배치된 것처럼 보였어요. 홍보인지 사실인지. 그걸 가려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발표, 현지 언론 보도, 부대 공개 게시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이동 경로, 장비 식별 정보, 부대 편제 변경 공지.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홍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장비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그날 오후 실무회의가 열렸어요. 나토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제가 앉았고 반대편에 에티엔 르루아가 있었죠. 프랑스 출신의 방산 조달 자문관이었어요. 유럽 방산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홍보용 사진입니다. 폴란드가 과잉 반응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치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말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부대 편제 변경 공지가 있습니다. 이동 기록도 일치해요. 단순 홍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티엔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업체들이 워낙 홍보에 적극적이죠. 실제 납품과 사진 공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논쟁을 길게 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토론이 아니라 확인이었으니까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안건은 전력 공백 리스크였어요. 러시아 위협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까지 번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유럽 전역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최우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맥락에서 폴란드의 K9 도입이 거론된 거예요. 에티엔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가 과잉 반응하는 겁니다. 위협을 과장해서 예산을 끌어오려는 거죠. 한국을 끌어들인 건 정치적 판단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잉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할 건 하나였어요. 장비가 실제로 도착했는가? 부대에 배치됐는가? 전력화가 시작됐는가? 그게 전부였죠. 회의 중반 위원회가 점검 범위를 정했습니다. 키워드는 전력 공백이었어요. 폴란드의 K9 도입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지 아니면 서류상 숫자에 불과한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에티엔이 또 한마디 했어요. 한국은 유럽 절차를 흔드는 예외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예외. 그가 붙인 낙인이었어요. 아직 확인도 안 된 사안에 벌써 딱지가 붙었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확인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22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낙인은 사실보다 빨리 퍼진다는 거였어요. 한번 붙으면 떼기 어렵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점검 목적을 수정했어요. 원래는 성능 평가가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K9의 사양, 운용 능력, 유럽 환경 적합성. 그런 항목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빼자고 제안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닙니다. 도착했는가, 배치됐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위원회가 동의했습니다. 점검 항목이 좁혀졌어요. 인도 기록, 부대 편제 반영, 운용 착수 여부. 이 세 가지로요. 그날 저녁 저는 현장 방문 요청서를 올렸습니다. 목적지는 폴란드 마주리 지역 포병부대였어요. 확인 항목을 명시했죠. 에티엔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문서 점검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현장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문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아닙니다. 그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점검 항목을 축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도 기록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편제 반영이나 운용 착수는 나중에 봐도 된다고 했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력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위원회는 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현장 확인 1회. 그 조건으로 동선이 통과됐어요. 대신 결과는 공식 기록으로 남기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보고서에 문장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장 점검이 아니었어요. 계약서 날짜와 실제 도착 날짜. 그 둘 중 뭐가 기준이 되느냐를 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에티엔은 계약서를 들이밀었어요. 납기일은 2026년 9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완료가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실물이 도착하고 부대에 배치되고 운용이 시작됐다면 그게 끝 아닙니까? 계약서가 뭐라고 하든 현실이 기준 아닙니까? 그 질문을 품고 저는 폴란드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폴란드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문서로만 정리된 이유들을 읽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나토로 번졌다. 전력 공백이 현실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런 문장들이었죠. 숫자도 있었어요.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자국 전력만으로는 72시간을 버티기 어렵다는 평가. 그 이상은 동맹이 와야 한다는 분석. 차가운 숫자들이었습니다. 에티엔은 그걸 과잉 반응이라고 불렀어요. 폴란드가 겁을 먹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과잉이든 아니든 지금 당장 쓸 전력이 있느냐? 그게 진짜 질문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주리 지역 포병부대. 거기서 답을 찾아야 했어요. 사진이 홍보인지 사실인지, 계약서가 기준인지 현실이 기준인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익숙한 로고가 떴죠. BBC였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국군 전력 준비 부족, 전문가들 우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열었어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인용돼 있었죠. 탄약 부족, 포병 전력 공백, 대공 방어 취약, 병력 충원 지연. 하나하나 짚어가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주포 부분이 눈에 걸렸어요. 영국이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주포가 14대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14대. 폴란드가 도입하고 있는 K9이 212대인데 영국은 14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토 회원국끼리 전력 격차가 이 정도라면 동맹 전체의 문제였죠. 영국이 불안하면 그 불안은 회의실로 퍼집니다. 판단을 왜곡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경계해야 했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영국 의회에서도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여론은 싸늘했어요. 댓글창에는 비판이 가득했죠.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폴란드는 저렇게 채우고 있는데.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가 사온 한국 장비. 저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영국을 언급하면 이 기사가 근거가 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에티엔이 새로운 문서를 회람했어요. 조달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훑어보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죠. 한국은 일시적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시적 속도. 그가 끼워 넣은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현장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프레임이었죠.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언어였어요. 교묘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을 심어놓은 거죠. 검증되지 않았다. 그 한마디로요. 저는 반박 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죠. 한국이 빠른 게 아니라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에티엔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유럽 언론 기사들을 모아봤어요. 흥미로운 구도가 보였습니다. 유럽은 토론하고 한국은 생산한다. 그런 표현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죠. 누가 먼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문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에티엔의 낙인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여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의실이었죠. 거기서 무슨 기준이 정해지느냐가 중요했어요. 여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공식 문서에 뭐라고 적히느냐가 결국 기준이 됩니다. 에티엔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문장을 끼워 넣은 거죠. 출장 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습니다. 에티엔이 또 움직였어요. 문서 점검 선행을 이유로 출장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한 거죠. 현장 방문 전에 서류 검토가 먼저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서류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현장 확인이에요. 에티엔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절차. 그 단어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절차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지금 에티엔은 그걸 무기로 쓰고 있었죠. 점검을 막기 위한 방패로요. 22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절차가 방해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드물었어요.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장 확인 1회 원칙을 근거로 일정 유지안을 제출했어요. 이미 승인된 동선이 있습니다. 지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했죠. 에티엔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최소한 사전 검토 회의를 한 번 더 하자고요. 출장 전에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인도 기록, 편제 반영, 운용 착수. 추가 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결국 위원회가 일정 유지를 승인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어요. 결과는 공식 기록으로 남길 것. 보고서 문장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었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다른 뉴스가 들려왔어요. 체코와 덴마크의 납품 지연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이 예정대로 장비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예산 문제, 생산 라인 병목, 노조 변수. 이유는 다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지연.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산 전문 매체에서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습니다. 체코는 예정보다 8개월 늦어지고 있었고 덴마크는 일정 자체가 재조정 중이었어요. 이유로 거론된 건 유럽 방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 한계였습니다. 주문은 밀려드는데 공장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에티엔은 그 뉴스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누구든 지연됩니다. 한국만 빠른 게 아니에요. 다들 사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메모했어요.
누구든 지연된다. 그게 에티엔의 논리였습니다. 지연이 일반이니까 한국의 속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지연이 일반이라면 조기 완납은 예외가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 차이를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죠. 저는 점검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인도 기록, 부대 편제 반영, 운용 착수. 이 세 가지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죠. 전력화 절차의 반복 가능성. 한 번 빨리 된 게 아니라 이 속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었어요. 에티엔이 또 반대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성능 평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성능은 보지 않습니다. 도착과 배치가 핵심이에요. 다만 그게 한 번인지 반복 가능한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던 거죠. 출장 전날, 저는 폴란드 실무 연결자와 연락선을 열었습니다. 마그달레나 피오트로프스카, 폴란드 전력화 실무관이었어요. 그녀가 현장 동선과 자료 접근을 조율해주기로 했죠. 통화는 짧았지만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뭘 확인하고 싶은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인도 기록은 준비돼 있습니다. 편제 반영표도요. 현장팀과 일정도 맞춰뒀어요. 그렇게 말했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절차를 들이미는 에티엔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낙인과 절차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어느 쪽이 맞는지 가보면 알 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BBC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영국의 공백.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14대. 그 숫자도요. 폴란드는 212대를 채우고 있었어요. 영국은 14대로 버티고 있었죠. 같은 나토인데 이 격차는 뭘까요? 저는 그 질문을 품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에티엔의 프레임이 맞는지, 현장의 숫자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판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죠. 폴란드 마주리 지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12월 중순의 동유럽은 뼛속까지 시렸어요. 공항에서 마그달레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폴란드 전력화 실무관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료는 다 준비해뒀습니다. 인도 서류, 이동 기록, 편제 반영표. 한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현장팀도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빠르군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확인받을 게 있으면 보여드려야죠. 숨길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에티엔이 절차를 들이밀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숨길 게 없다. 그 한마디가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부대에 도착했어요. 포병여단 본부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마그달레나가 먼저 내려서 안내했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인도 서류, 이동 기록, 편제 반영표. 새 묶음이 나란히 정렬돼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인도 서류부터 확인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언제 몇 대가 도착했는지, 어디서 인수했는지, 담당자 서명까지. 빠진 게 없었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마그달레나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어요. 도착 즉시 인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류 작성, 식별 정보 확인, 등록. 이 순서가 표준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절차가 매번 같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첫 번째 배치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예외 없어요. 저는 그 대답을 기록했습니다. 반복 가능성. 제가 추가한 점검 항목이었죠. 한 번 빨리 된 게 아니라 이 속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려고 넣은 거였어요. 마그달레나의 대답은 그 질문에 답이 됐습니다. 서류 검토를 마치고 현장으로 나갔어요. 장비 주기장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20대, 30대, 40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 달랐어요.
실물은 압도적이었죠. 거대한 철의 숲 같았습니다. 현장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비 담당, 편제 담당, 운용 담당. 3명이 나란히 섰죠. 마그달레나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한 명씩 얼굴을 확인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장비를 인수하고 등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표본 확인을 요청했어요. 무작위로 5대를 골라서 식별 정보를 대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현장팀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장비 앞으로 갔어요. 첫 번째 장비. 정비 담당이 식별판을 확인했습니다. 번호를 읽었죠. 저는 서류 묶음에서 해당 번호를 찾았어요. 일치했습니다. 인도 날짜, 인수 서명, 등록 기록. 모두 맞았죠.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대조했어요. 전부 일치했습니다. 5번째 장비까지 확인을 마쳤을 때 저는 메모장을 덮었어요.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번호가 말하고 있었죠. 에티엔이 붙인 낙인, 홍보용 사진이라는 딱지가 여기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그달레나가 물었어요. 더 확인하실 거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제 반영 절차를 보고 싶습니다. 인수 후에 어떻게 부대에 배치되는지요. 그녀가 안내했어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편제 담당이 화면을 켰죠. 부대 편제표가 떴어요. 어느 대대에 몇 대가 배치됐는지, 운용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연동되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인수에서 배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편제 담당이 대답했습니다. 표준 절차대로면 48시간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더 빠를 때도 있어요. 48시간. 저는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도착하면 이틀 안에 부대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이건 그냥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한 번 빨리 된 게 아니라 매번 이 속도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마그달레나가 덧붙였어요. 이 절차가 반복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첫 배치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식입니다. 기록이 다 있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제가 뭘 확인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까 차 안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죠. 숨길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현장 확인을 마치고 저는 에티엔에게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간략하게 썼어요. 표본 대조 완료. 식별 정보 일치. 편제 반영 절차 확인. 반복 가능성 긍정적. 그렇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에티엔이었죠. 일부만 확인한 거 아닙니까? 전체 물량 대조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끝났는데도 또 서류를 들이미는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추가 서류가 아니라 완납 기준 확인이 핵심입니다. 쟁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에티엔이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표준을 지켜야 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답을 보여줬어요. 번호가 일치했고 절차가 작동하고 있었고 기록이 쌓이고 있었죠. 회의실에서 뭐라고 하든 여기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그달레나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물량이 곧 도착합니다. 12대요. 그게 오면 1차 계약분 212대가 완납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그녀가 대답했어요. 며칠 안에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면 알려드릴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12대. 그게 도착하면 완납이 확정돼요. 계약 마감일은 2026년 9월인데 지금은 2025년 12월이었죠. 10개월이나 빠른 거예요. 이게 확정되면 에티엔의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완납 순간을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그게 핵심 세트피스였습니다. 거기서 기록을 확정해야 했어요. 마그달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두겠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절차와 낙인이 싸우는 동안 현장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죠. 서류를 준비하고 장비를 인수하고 편제에 반영하고. 그게 진짜였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 번호 일치, 절차 작동, 반복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12대. 그게 오면 모든 게 확정되는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의 밤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선명했죠. 에티엔이 뭐라고 하든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납 기록이 확정되면 프레임은 끝나요. 그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르친 코발스키를 만났습니다. 폴란드 포병여단의 전력화 운영 책임자였어요. 마그달레나가 연결해줬죠.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덩치가 컸어요. 손도 두툼했죠.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계약 마감은 2026년 9월인데 지금 이 속도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마르친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억제력입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억제력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가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한테 손대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미리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러시아가 뭘 보겠습니까? 계약서요? 아닙니다. 배치된 전력을 봐요.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포가 몇 문인지 그걸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212대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배치된 게 50대면 50대로 계산해요. 우리는 그 계산을 바꾸려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억제력. 그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폴란드가 서두르는 이유가 과잉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상대의 계산을 바꾸기 위한 시간표였어요. 마르친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부 지침이었어요. 전력화 목표가 적혀 있었죠. 최단 시간 내 억제력 구축. 그렇게 명문화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저는 물었어요. 이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마르친이 대답했습니다. K9 도입 계약 직후요.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빨리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빨리 배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의 납기가 왜 중요한지. 빨리 도착하는 게 자랑거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도착해야 빨리 배치할 수 있고 빨리 배치해야 억제력이 작동하는 거였어요. 한국의 역할은 속도가 아니라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틀을 바꾸기로 했어요. 원래는 납기 준수 여부가 중심이었습니다. 계약대로 왔는가 안 왔는가. 그런 구조였죠.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었어요.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전력화가 제때 됐는가? 억제력이 작동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보고서를 다시 짜야 했어요. 마르친이 덧붙였습니다. 인수에서 배치까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현장팀은 그걸 훈련받았습니다. 도착하면 48시간 안에 부대에 들어가요. 그게 우리 표준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 표준이 계속 유지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배치부터 지금까지요.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인했어요. 마그달레나가 다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배치별 소요 시간 기록이었죠. 평균 42시간, 최장 56시간, 최단 31시간. 편차가 크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에티엔에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보내면 또 딴지를 걸겠죠. 표본이 작다,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안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중간 보고는 의무였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핵심 문장을 바꿨어요. 원래는 이렇게 쓸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납기가 빠르다. 하지만 그건 틀린 표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한국의 납기는 폴란드의 전력화 계획을 가능하게 했다. 속도가 아니라 전략.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초안을 보내자 에티엔이 바로 연락해왔어요.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죠.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보고서 방향을 바꾸셨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납기 자체가 아니라 전력화 완료가 핵심이에요. 에티엔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성능평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범위가 아니에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성능은 보지 않았습니다. 도착과 배치만 봤어요. 그게 제때 됐는지 반복 가능한지. 그 두 가지입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른 각도로 들어왔습니다. 유럽 절차를 흔드는 건 위험합니다. 한국 사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저는 대답했어요. 기준을 삼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폴란드는 전력화를 제때 끝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제 일입니다. 에티엔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그는 한 가지 더 꺼냈습니다. 완납이라는 표현을 쓰시려는 것 같은데 계약상 마감일 전에는 완납이 아닙니다. 조기 인도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조기 인도. 그가 밀어붙이려는 표현이었어요. 완납이라고 쓰면 한국의 성과가 확정되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였죠. 용어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인도 기록이 완료되고 부대 편제에 반영되고 운용이 시작됐으면 완납입니다.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현실이 기준이에요. 에티엔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나중에 더 논의해야겠군요. 그렇게 말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그의 저항이 꺾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논리가 약해지고 있었죠. 현장 기록이 쌓일수록 그의 프레임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그달레나와 마르친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편했습니다. 마르친이 맥주를 한 잔 따르며 물었어요. 회의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완납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하려고 해요. 마르친이 웃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대에 배치돼서 운용 중인데 완납이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회의실 논리입니다. 계약서 날짜가 안 지났으니까요. 마그달레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마지막 12대가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완납이 아니라고 할 건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마지막 물량이 도착하고 인수되고 편제에 반영되면 그 순간 기록이 확정됩니다. 계약서가 뭐라고 하든 현실이 완료된 거예요.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직접 확인하려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마르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12대가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체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의실 싸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장비를 받고 인수하고 배치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실행이 회의실의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핵심 문장을 확인했어요. 한국의 납기는 폴란드의 전력화 계획을 가능하게 했다. 이 문장이 회의록에 들어가면 에티엔의 나기는 힘을 잃습니다. 일시적 속도라는 표현도 지속 가능성 미검증이라는 딱지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방향은 선명해졌습니다. 마지막 12대. 그게 도착하면 모든 게 확정돼요. 완납 기록이 찍히고 조기 인도가 아니라 조기 완납이 됩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칠 뒤 마그달레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물량 도착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2025년 12월 16일. 그날 12대가 들어옵니다. 저는 일정을 잡았어요. 그날 현장에 있기로 했습니다. 기록이 확정되는 순간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2025년 12월 16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긴장됐기 때문이었죠.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마지막 12대가 도착하는 날. 212대 1차 계약분이 완납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마그달레나가 보낸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전 9시 장비 도착. 9시 반 인수 절차 시작. 10시 식별 정보 확인 및 등록. 11시
편제 반영 완료.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이 현장팀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부대에 도착한 건 8시 반이었어요. 마그달레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오늘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입니다. 장비 주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현장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르친도 와 있었죠. 그가 저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마르친이 말했어요. 운송 차량이 곧 도착합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어요. 찬 바람이 불었지만 긴장감 때문에 춥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9시 5분 전 멀리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운송 차량이 오고 있었죠. 대형 트레일러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12대였습니다. 각 트레일러 위에 K9 자주포가 실려 있었죠. 거대한 철의 행렬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12대가 내리면 212대가 완성되는 거였어요. 트레일러가 주기장에 섰습니다. 현장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비 담당이 먼저 나갔죠. 트레일러에서 장비를 내리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 대씩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묵직한 소리가 울렸죠.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마그달레나가 옆에 섰어요.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수 절차 시작할게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 절차는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무게가 있었죠. 정비 담당이 장비 앞에 섰어요. 식별판을 확인했습니다. 번호를 읽었죠. 마그달레나가 서류에서 해당 번호를 찾았어요. 일치. 그녀가 체크했습니다. 이 과정이 12번 반복됐어요. 한 대씩 한 대씩. 번호 확인, 서류 대조, 체크. 빠짐없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전 과정을 지켜봤어요. 메모를 했죠. 시간, 절차, 결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1시 5분. 마지막 장비의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마그달레나가 서류를 덮었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212대 완납이에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기장에 서서 줄지어 선 장비들을 봤어요. 212대. 숫자로만 보면 그냥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계약, 생산, 운송, 인수, 등록, 배치. 그 모든 단계가 제때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르친이 다가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제 반영만 남았습니다. 오늘 안에 끝나요. 저는 물었어요. 며칠 전에 도착한 물량은 이미 배치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요. 오늘 도착한 12대도 내일이면 부대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대답을 기록했습니다. 도착 즉시 배치. 이게 폴란드의 방식이었어요. 기다리지 않는 전력화. 마르친이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제력. 상대의 계산을 바꾸려면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요. 그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그달레나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완납 확인서였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죠. 2025년 12월 16일. 그 옆에 숫자가 있었어요. 212대. 1차 계약분 완납.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계약서를 떠올렸어요. 계약상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5년 12월 16일이었죠. 10개월 가까이 빨랐어요. 에티엔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기 인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조기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기 완납이었어요. 계약보다 먼저 끝난 거였죠. 저는 마그달레나에게 물었어요. 이 서류를 공식 기록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올라갔어요. 국방부 라인으로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기록이 확정된 거였어요. 이제 회의실에서 뭐라고 하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212대가 도착했고 인수됐고 등록됐고 배치되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오후에 뉴스가 떴어요. 유럽 방산 전문 매체에서 폴란드 K9 완납 소식을 다뤘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폴란드 K9 1차 물량 212대 조기 완납. 계약 마감 10개월 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사 본문에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 군사 관계자의 코멘트였어요. 한국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인도 날짜를 말한다.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건 에티엔의 프레임과 정반대였어요. 그가 한국을 일시적 속도라고 깎아내릴 때 현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넣을 생각이었어요. 외부 반응. 제 판단이 아니라 유럽 현장의 평가였으니까요. 이 문장이 들어가면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 다른 뉴스도 눈에 들어왔어요. 체코와 덴마크의 납품 지연 소식이었습니다. 또 나왔죠. 유럽 방산 업체들의 생산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체코는 예정보다 10개월 늦어지고 있었고 덴마크는 일정 재조정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기사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폴란드는 10개월 빨리 끝냈습니다. 체코는 10개월 늦어지고 있었죠. 같은 나토인데 이 격차는 뭘까요? 비교가 선명했어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에티엔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핵심 문장을 바꿨어요. 원래는 예외 사례라고 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웠어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기준 사례. 폴란드 K9 1차 완납은 실인도 기반 전력화의 기준 사례로 기록한다. 그렇게요. 에티엔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이 표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의에서 논의하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한테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수 서류, 등록 기록, 편제 반영표, 외부 언론 평가. 전부요. 이걸 부정하려면 그도 근거가 있어야 해요. 계약서 날짜만 들이미는 건 이제 통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준 사례. 그 표현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 번 빨리 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반복된 결과였죠. 첫 배치부터 마지막 배치까지 같은 절차, 같은 속도. 그게 증명됐습니다. 마그달레나가 증빙 묶음을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상정 문서에 붙일 자료였습니다. 인도 기록, 배치 소요 시간, 누적 수량 그래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돼 있었죠. 이 자료가 회의록에 들어가면 에티엔의 프레임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분주했죠. 내일부터 회의실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에티엔이 절차와 표준을 들이밀겠죠. 저는 기록으로 맞설 생각이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사실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212대. 그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계약보다 10개월 빨리. 그것도요. 이제 남는 건 공식 기록뿐이었어요. 회의록에 뭐라고 적히느냐. 그게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완납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부대 공식 계정에 게시물이 올라왔죠. K9 자주포가 줄지어 선 사진이었습니다. 화력 증강 완료 현대적 폴란드군. 그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일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선언이었죠. 현지 언론도 움직였어요. 폴란드 주요 매체들이 완납 소식을 다뤘습니다. 헤드라인이 비슷했죠. K9 212대 조기 완납, 유럽 최대 규모 포병 전력.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기사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됐습니다. 212대, 10개월 조기, 계약 마감 전 완료. 이 세 가지였죠. 저는 기사들을 모아봤어요.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언론만 떠드는 게 아니었어요. 유럽 전역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죠. 톤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폴란드가 해냈다. 한국이 제때 보냈다. 유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구도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어요. 전력화 완료 선언이었죠. 폴란드가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고요. 러시아가 계산할 때 이 숫자를 보라고요. 마르친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억제력. 상대의 계산을 바꾸는 것. 그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체코와 덴마크의 납품 지연이 또 언급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죠. 체코는 예정보다 12개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덴마크는 일정 자체를 재협상 중이라고요. 예산 문제, 생산 라인 병목, 부품 수급 차질.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지연.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유럽 언론이 이 두 뉴스를 나란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10개월 빨리 끝냈다. 체코는 12개월 늦어지고 있다. 같은 나토인데 이 격차는 뭐냐? 그런 논조였어요. 비교가 선명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숫자가 대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기록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표의 문제였죠. 폴란드는 전력화를 끝냈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동맹 내부의 역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전력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준비된 나라와 기다리는 나라. 구분선이 생기는 거였죠. 영국 뉴스도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BBC가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영국군 포병 전력 공백, 여전히 해소 안 돼. 그런 헤드라인이었죠. 기사 본문에 숫자가 있었어요. 영국이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주포는 여전히 14대 수준이라고요. 14대. 폴란드가 212대를 채운 시점에 영국은 14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전문가 코멘트도 있었어요. 폴란드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영국이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우려였죠. 영국 의회에서도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고요. 저는 그 기사를 저장했어요. 이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속도가 다른 나라들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었죠. 비교 대상이 생기면 부족함이 보이는 법이에요. 폴란드가 해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왜 못하느냐는 질문이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북유럽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스웨덴의 K9 검토 소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군사 채널과 현지 매체에서 다뤘죠. 스웨덴이 K9 약 40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스웨덴은 자국산 자주포 아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K9을 본다고요? 기사를 읽어보니 이유가 나왔어요. 지역 문제였습니다. 스웨덴 북부는 고부기 지역이에요. 연약한 지반, 좁은 도로, 혹한 환경. 그런 조건에서는 차륜형보다 궤도형이 유리하다는 분석이었죠. 아처는 차륜형이고 K9은 궤도형이에요. 환경에 맞는 장비를 찾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성능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운용 환경에 맞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납기 신뢰가 붙어 있었어요. 폴란드가 제때 받았으니까 스웨덴도 믿고 검토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성능이 아니라 신뢰라는 게 다시 확인됐어요. 저는 보고서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계약 준수 여부가 중심이었어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비교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준은 실인도였어요. 언제 도착했는가, 언제 전력화됐는가. 그게 핵심이었죠. 저는 점검 항목을 재정렬했어요. 계약서 준수에서 실인도 및 전력화 완료 중심으로요.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도 날짜, 인수 완료일, 편제 반영일, 운용 착수일.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계약서 마감일은 참고 항목으로 내렸습니다. 에티엔에게 수정안을 보냈어요. 예상대로 반발이 왔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했죠.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유럽 표준을 훼손하는 겁니다. 계약서 기준을 버리면 안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추가하자는 거예요. 계약서도 보고 실인도도 보는 겁니다. 둘 다 기록하면 돼요. 에티엔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기준은 하나여야 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에는 2026년 9월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2025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른 각도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례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국가들이 불리해집니다. 형평성 문제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형평성은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달성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한국이 했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기준이 아니에요. 에티엔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논리가 약해지고 있었죠. 저한테는 기록이 있었어요. 인도 서류, 등록 기록, 편제 반영표, 외부 언론 평가. 이걸 부정하려면 그도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계약서 날짜만 들이미는 건 이제 통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마그달레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증빙 묶음을 표준 형식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상정 문서에 붙일 자료였죠. 그녀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완성된 묶음이 왔어요. 인도 기록, 배치 소요 시간, 누적 수량 그래프, 외부 평가 인용.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묶음을 검토했어요. 깔끔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사실만 남아 있었어요. 이 자료가 회의록에 들어가면 논쟁은 끝납니다. 숫자가 말하니까요. 마그달레나가 덧붙였어요. 이 묶음이 결제선에서 막히지 않게 표현을 조절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확인으로 읽히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녀는 회의실 싸움의 문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면 반발이 와요. 확인하면 기록이 남죠.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고서 최종안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문장을 확인했어요. 폴란드 K9 1차 완납은 실인도 기반 전력화의 기준 사례로 기록한다. 이 문장이 회의록에 들어가면 에티엔의 프레임은 공식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나토 평가위원회에 상정 문서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결판이 날 거였어요. 에티엔이 또 절차와 표준을 들이밀겠죠. 저는 기록으로 맞설 생각이었습니다. 212대. 그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이제 남는 건 회의록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기준을 바꿀 거였어요. 침묵과 동의. 그게 나오면 끝입니다. 나토 평가위원회 회의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였죠. 저는 서류 묶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도 기록, 등록 기록, 편제 반영표, 외부 평가 인용. 마그달레나가 정리해준 증빙 묶음이었어요. 빠진 게 없는지 한 번 더 봤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어요. 나토 본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테이블 양쪽으로 위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에티엔이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인사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었어요. 테이블 상석에 마야 슈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토 전력화 평가위원회 의장이었어요. 독일 출신이었죠. 빽발이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의 시작을 선언했어요. 오늘 안건은 폴란드 K9 1차 물량 완납건입니다. 상정 문서를 검토하고 기록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마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만 전달하는 톤이었죠. 저는 긴장을 추스르며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제가 발언했습니다. 상정 문서 요약을 시작했죠. 폴란드 K9 1차 계약분 212대가 2025년 12월 16일에 완납됐습니다. 계약상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었어요. 약 10개월 조기 완납입니다. 인도 기록, 등록 기록, 편제 반영표가 증빙으로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인수에서 배치까지 평균 4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절차는 첫 배치부터 마지막 배치까지 일관되게 유지됐어요. 반복 가능한 체계로 판단됩니다. 발언을 마쳤어요.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녀가 물었죠. 에티엔이 손을 들었어요. 예상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죠.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기준으로 삼으면 유럽 표준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계약서 기반 점검이 우리 방식입니다. 실인도 기준을 도입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논리는 익숙했습니다. 절차, 표준, 혼란. 그가 계속 써왔던 단어들이었죠. 저는 반박을 준비했어요. 마야가 먼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입니까? 에티엔이 대답했어요. 다른 국가들이 불리해집니다. 한국 속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유럽 업체들은 따라갈 수 없어요.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는 끼어들었어요. 형평성은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달성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한국이 했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기준이 아니에요. 에티엔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표준을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신중해야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표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표준이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2026년 9월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2025년 12월에 끝났어요. 이 차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점검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위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마야가 서류를 넘기며 생각하는 듯 했죠. 그때 다른 위원이 발언했어요. 폴란드 측 추가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폴란드 현장팀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완납 후 즉시 전력화 절차를 정리한 문서예요. 마그달레나가 보내준 자료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웠어요. 인수에서 편제 반영까지의 흐름도 각 단계별 소요 시간, 담당자 서명.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돼 있었죠. 위원들이 화면을 봤어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가 물었어요. 이 절차가 매번 동일하게 적용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첫 배치부터 마지막 배치까지요.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예외 없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마야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에티엔을 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에티엔이 입을 열었어요. 자료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기준 사례로 삼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마야가 물었어요. 왜 다른 문제입니까? 에티엔이 대답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폴란드가 특별히 서둘렀고 한국이 특별히 맞춰준 거죠.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특수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212대를 같은 절차로 처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에요. 이게 특수하면 뭐가 일반입니까? 에티엔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야가 서류를 덮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마야를 봤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폴란드 K9 1차 물량 212대 완납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마감일 대비 약 10개월 조기 완납이에요. 현장 점검 결과 인수에서 배치까지의 절차가 일관되게 유지됐고 반복 가능한 체계로 판단됩니다. 그녀가 멈췄어요. 잠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죠. 이거는 실인도 기반 전력화 점검에 참고 사례로 기록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반영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에티엔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반박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동이었어요. 마야가 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위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끝난 건가? 그 생각이 들었죠. 에티엔이 먼저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뒷모습이 조금 처져 보였죠. 그의 프레임이 무너진 거였어요. 일시적 속도, 지속 가능성 미검증, 유럽 표준 훼손. 그가 붙였던 낙인들이 회의록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보고서 최종본을 열었습니다. 핵심 문장을 확인했죠. 폴란드 K9 1차 완납은 실인도 기반 전력화의 기준 사례로 기록한다. 이 문장이 이제 공식이 된 거였어요. 결제 라인에 올렸습니다.
통과됐어요. 보고서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1장에서 시작된 의심이 7장에서 기록으로 끝난 거였죠. 마그달레나에게 연락했어요. 회의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죠.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팀에도 전할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었으면 이 결과가 나오지 못했어요. 동선을 깔아주고 자료를 정리해주고 회의실 문법에 맞게 표현을 다듬어줬죠. 숨은 공로였습니다. 마르친에게도 연락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기록이 이겼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록이 이겼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확인했어요. 나토 평가위원회 결과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폴란드 K9 완납, 나토 공식 확인, 실인도 기반 점검 도입 논의. 그런 헤드라인이었죠. 언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사 본문에 마야의 코멘트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계약서 날짜만이 아니라 실제 전력화 완료 시점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주장했던 바로 그 방향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아침에 긴장하며 시작해서 저녁에 기록으로 끝났죠. 에티엔의 낙인은 공식 문서 앞에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준 사례로 기록된 거였죠. 212대.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계약보다 10개월 빨리. 그것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중요했죠. 회의록에 남았어요. 실인도 기반 전력화 점검의 참고 사례. 그 문장이요. 저는 컴퓨터를 껐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이겼어요. 기록이 남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의 결과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토 내부에서 실인도 기반 점검이라는 표현이 돌기 시작했죠. 아직 공식 제도로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해진 거였어요. 다음 평가부터는 계약서 날짜만이 아니라 실제 전력화 완료 시점을 함께 본다는 거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초안과 최종본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납기가 빠르다. 그게 제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했죠. 빠르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최종본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납기는 폴란드의 전력화 계획을 가능하게 했다. 속도가 아니라 전략. 그렇게 바뀌어 있었죠. 저는 그 차이를 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그냥 빠른 나라로 봤습니다. 납기 잘 맞추는 업체 정도로요. 에티엔이 홍보용 사진이라고 했을 때 저도 반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확인 전까지는 뭐든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건 달랐습니다. 한국의 역할은 속도가 아니었어요.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것. 폴란드가 억제력 시간표를 짤 수 있게 해준 것. 그게 본질이었죠. 마르친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는 계약서를 보지 않는다. 배치된 전력을 본다. 그 계산을 바꾸려면 빨리 배치해야 한다. 한국은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였어요. 변화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기록이었어요. 인도 서류, 등록 기록, 편제 반영표, 배치 소요 시간. 그 숫자들이 제 판단을 바꾼 거였죠. 22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프레임을 만들고 낙인을 붙이고 의미를 비틀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냥 숫자입니다. 212대가 도착했으면 212대예요. 42시간이 걸렸으면 42시간이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마르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력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12대도 편제에 반영됐고 운용 훈련이 시작됐다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완납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을 기록했어요. 완납은 끝이 아니라 시작. 마르친의 철학이었습니다. 장비가 도착하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전력화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래서 48시간 안에 배치하는 거였어요. 기다리지 않는 전력화. 그게 폴란드의 방식이었습니다.
현장팀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완납 이후에도 같은 절차가 반복됐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오면 인수하고 등록하고 배치하고 루틴이 굳어진 거였죠. 한번 빨리 한 게 아니라 체계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게 에티엔이 말한 일시적 속도와 다른 점이었어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죠. 반복 가능한 체계였습니다. 에티엔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죠. 회의 결과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건 특수 사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특수 사례.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어요. 212대 완납, 10개월 조기, 반복 가능한 체계. 그건 인정했죠. 다만 의미를 축소하려는 거였어요. 일반화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의 후퇴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참고 사례. 그 문장이 들어갔어요. 에티엔이 뭐라고 하든 다음 평가에서 이 사례가 기준으로 쓰일 거였습니다. 그게 제도의 힘이었죠. 한번 기록되면 돌아가지 않아요. 유럽 언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웨덴의 K9 검토 소식이 후속 보도로 나왔습니다. 검토 단계가 진전됐다는 내용이었죠. 약 40대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지역 논리가 반복됐어요. 고북이 연약 지반, 좁은 도로, 궤도형 유리.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보여준 신뢰가 스웨덴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였죠. 영국 뉴스도 이어졌어요. 포병 전력 증강 논의가 의회에서 다시 불붙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와의 격차가 자극이 된 거였죠. 14대와 212대. 그 비교가 영국 내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숫자가 압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대가. 그런 표현이 기사에 나왔어요. 영국은 기다렸고 폴란드는 움직였다. 그 차이가 지금 보인다. 그런 논조였죠.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의 변화였죠.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전력화.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보여줬고 한국이 가능하게 했고 나토가 기록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거였죠. 마그달레나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죠. 저도요. 덕분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기록이 남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기록. 자랑이 아니라 사실. 그게 남는 거였죠. 회의실에서 아무리 프레임을 만들어도 현장 기록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에티엔이 낙인을 붙이고 절차를 들이밀고 표준을 외쳤지만 결국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질문을 품고 폴란드로 향했어요. 왜 한국인가? 왜 이렇게 빠른가? 홍보인가 사실인가? 그런 질문들이었죠.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킨 거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죠. 동맹을 살리는 건 말이 아니었어요. 책임을 떠안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착한다고 했으면 도착하는 것. 배치한다고 했으면 배치하는 것. 그게 신뢰였어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고 폴란드는 그걸 받아서 전력화를 끝냈고 나토는 그걸 기록했습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았어요.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